안녕하세요. 고명숙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방금 전 이제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신약 개발의 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제품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이제 IP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IP 창출에 관한 내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IP R&D 사업에서의 IP 창출 사례를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빅파마의 특허 전략이 어떤 거인지, 그리고 특허 침해와 R&D 전략을 가지고 IP 창출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그리고 기술을 충분히 보호하는 특허 창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속적인 특허 창출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파마의 특허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허 절벽이라는 얘기는 이제 바이오 분야이시니까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특허가 만료가 되면 그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 만료라는 그 시점, 그 특허권의 20년 동안의 그 유효기간, 플러스 뭐 존속기간 연장된 기간까지 해서 이 특허권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굉장히 신약 개발의 사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트루다와 옵디보 소송은 다 아시는 거죠. 이 키트루다가 옵디보보다 미국에서 먼저 출시를 했는데 옵디보의 원천 특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옵디보 쪽에서 키트루다에 침해 소송을 했고 합의로 종결을 했는데 2023년까지 매출의 6.5%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특허 하나만으로도 키트루다 쪽은 키트루다 쪽은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급하게 됐고, 옵디보는 굉장히 많은 돈을 특허 하나로 이제 벌게 됐죠. 요 사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시사점은 일단 침해 분석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개발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요. 개발하기 전부터 시제품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제품이 나온 이후도 지속적으로 특허 침해 분석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업기보 쪽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특허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특허 자체로 굉장한 수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미약품도 미국에서 소송을 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에소프라졸로 소송을 했는데 이 에소메프라졸은 그 오메프라졸의 에나티오머죠. 에나티오머인데 이에 대한 특허가 미국, 유럽 다 있었는데 이 결정형 특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특허가 2014년 5월에 소멸될 예정이었는데요. 특허 침해 소송과 무효 소송이 함께 이루어졌고 유럽에서는 2011년에 무효로 판명이 났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소송이 계속됐고 2013년 6월에 종결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미약품이 합의로 서로의 특허를 인정하고 비침해로 인정하기로 하고 14년 12월 17일 한미약품이 미국에서 에솔프라졸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 대상되는 특허가 2014년 5월에 이미 소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소송을 계속 끌면서 제품의 출시를 최대한 미뤘던 거죠. 미루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송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번 거예요. 사실 소송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의 굉장히 많은 돈을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돈을 번 겁니다. 자, 그래서 빅파마의 특허 전략은 뭐냐?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특허를 계속 냅니다. 미국에서의 특허인데 계속 냅니다. 그리고 자꾸 그 개발하는 팔로워들이 개발을 할 때 굉장히 그 불편하도록 하죠. 그리고 침해일지 아닐지 굉장히 걱정하게 하고 그리고 소송이 일어나면은 소송을 굉장히 연기시키면서 돈을 벌고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뭐 에버그린 전략이라고 이제 얘기를 우리가 합쳐서 하고 있죠. 또 우리도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생물의약품의 자료협정권도 있는데 특허권의 유효기간이 더 기니까 특허권을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이 신약 개발의 그 전략은 신약 개발의 장벽들을 잘 활용하는 건데요. 장벽에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장벽이 있고, 허가의 장벽이 있고, 특허의 장벽이 있습니다. 뭐 기술이 좀 어려우면 기술의 장벽이 있는 거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의 장벽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허의 장벽도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 되겠죠. 이 특허의 장벽을 높이는 전략이 어떤 전략인가? 첫 번째는 사업화 전에 기획하기 전부터 특허 침해 가능성을 항상 우리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특허 침해를 회피하면서 기술적 문제가 없는 R&D 방향을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옵티보의 특허처럼 아예 원천 특허는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특허를 등록받으면 침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벤처에 많으신데 절대 아니거든요. 특허를 갖고 있어도 침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 특허도 받고 다른 사람의 특허 침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을 충분히 보호하는 특허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선행기술 조사, 선행문헌 조사, 선행기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R&D 기획부터 특허를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특허 등록 받았다고 우리 특허가 충분히 보호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특허 안에 청구항이 어떻게 작성돼 있는지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 임상 물질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그거를 사실은 벤처기업에서 잘 모르십니다. 저희가 IP R&D를 해서 알려드려야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물질이 나의 특허로 잘 보호되고 있는지를 항상 의문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보호되면 우리나라에서 낸 거를 패밀리로 막 내죠. 다른 나라에. 그것도 다 보호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청구항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심사를 다 따로 받았고 다르게 청구항이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패밀리들이 다 우리 물질을 보호하고 있는지 항상 의문을 가지고 항상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 장벽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특허를 창출하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 냈다고 다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에버그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동일 물질에 대해서 계속적인 특허를 창출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특허 침해와 R&D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서 지금부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이 기술은 조성물로 이루어진 델리버리 물질입니다. 그래서 조성물이 뭐 A, B, A, B, 뭐 A, 라지 A는 스몰 A, B로 이루어지고 이런 물질인데요. 이거를 조합을 해가면서 다 찾아야 됩니다. 하나만 찾으면 안 되고요. 키워드를 여러 가지 조합해가지고 A 플러스 라지 A 플러스 라지 B, 뭐 스몰 A 플러스 스몰 B 뭐 이렇게 따로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찾았는데 지금 두 번째 분류는 너무 특허가 많아서 이제 미국 특허 중심으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쪽은 무조건 미국 특허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찾았고요. 전체 약 3,596건에서 하나하나 보면서 치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고 그중에 8건이 치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심층 분석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8개의 리스트 그리고 갑자기 닫아졌네. 네. 네. 잠깐만요. 네. 이거 자료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하고 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8건의 치매 문제가 있을 만한 특허를 찾았고요. 심층 분석을 하고요. 이 심층 분석은 각 청구항마다 매칭 우리 물질하고 또 우리 이제 대상 그 개발 물질하고 비교를 해서 치매 문제를 분석을 하는데 이 세모라는 부분이 있죠. 맨 오른쪽에 비고란에 세모라는 게 특허 청구항만으로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자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명세서에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또 그 특허를 심사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청구항이 나왔는지를 다 검토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등록이 된 상태가 아니고요. 심사 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대로 특허가 이제 되진 않는데
일단 특허되기 전에 청구항이 시작점이니까 우리가 요걸로부터 분석을 일단 시작했고요. 이렇게 패밀리들도 다 봤습니다. 패밀리들도 다 보니까 지금 다 펜딩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특허의 초기 심사 과정이 있어가지고 히스토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의 미국 특허 심사 경과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침해 문제는 요 상태로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로 끝나지 않고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분할 출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할 출원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그런 이제 코멘트를 하고 이 특허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특허죠. 그리고 요 특허인 경우에도 세모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청구항의 용어가 좀 모호해서 특허의 상세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하고는 좀 다른 그런 기술로 보이고요. 그래서 요 특허는 침해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다 이제 8건을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각 우리의 대상 발명에 매칭되는 구성 요소들 중에서 회피할 만한 요소들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 찾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존 설계 안에서 한 3개 정도의 물질은 드랍시키고 그 후보에서 나머지 물질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이런 설계안, 회피 설계안을 기반으로 우리가 특허를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물질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게 기본이 될 겁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더 넓게는 받지만 이걸 기본으로 더 좁게는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 창출 부분인데 요 기술은 이제 ADC 기술인데 제가 사업을 이제 과제를 시작할 때는 특허 출원을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가출원돼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출원이 하나 있었고요. 이 기업의 니즈는 뭐냐면 ADC의 항체 부분을 잡고 심사관이 한정을 해라. 모든 항체가 다 되냐? 잘 되는 것만 이제 권리로 가져가라라는 그런 요구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과제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같이 일하시는 변리사님도 한국에서 늘 그런 거절유가 나온다. 그런데 이 ADC인 경우에 항체를 한정하는 순간 기술의 가치는 아마 100에서 10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계속 붙여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행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극복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과제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ABC 선두주자들 기업의 특허들을 좀 봤습니다. 얘네들은 그렇게 받았을까? 한정을 해서 받았을까? 한정을 안 하고 받았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한정을 안 해서 받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들을 보면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암브렉스하고 시애틀 제네시스 사이에 특허들을 받고요. 그래서 보니까 특허가 암브렉스의 처음 특허는 이 ADC의 화합물 구조 자체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 N3 부분이 사실 지금 ADC를 딱 만들면 없어져요. 그죠? 기술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없어지기 때문에 ADC 제품 자체로 치매 문제를 그러니까 치매를 입증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N3인지 뭐 NH2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허는 좀 잘못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초기에 잘못 받은 거죠, 암브렉스가. 그리고 두 번째 특허는 요거는 화학 구조를 놨는데 여기에다가 안티바디는 뭐 한정이 안 되고 그냥 안티바디다. 그리고 드럭은 엔티튜머 에이전트다.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굉장히 잘 받았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한정하지 않은 그런 청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시애틀 제네틱스사의 특허를 보니까 아예 얘네들은 엔티바디도 아니고 라이간드로 받았어요. 라이간드 드럭 컨주게이트 드럭도 엔티튜머도 아니고 그냥 드럭. 굉장히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는지 보는데 실시에서 뭐 제너럴 메서드 같은 걸 써요. 제너럴 메서드가 이런 거죠. 이 그림을 막 넣었어요. 실시에. 그러니까 어떤 구조 특정 물질을 조합하면은 이런 물질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그림을 넣어가지고 그냥 이런 아미노 액시드가 있는 물질을 이 화학 구조에 넣으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제너럴 메서드 즉 이 화학 구조에 뭘 넣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일반화를 시킨 거죠. 그런 메서드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OA에서도 우리랑 똑같은 이제 OA가 나왔어요. 엔티바디 불명확하다 한정해라. 하지만 여기에서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이 ADC 기술은 이미 다 알려진 거다. 우리가 특별히 아주 세세하게 그 설명을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실시에를 넣은 거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간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똑같이 해가지고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특허에 그 대응했던 그런 관행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바이오에서. 우리는 이제 글로벌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어떻게 특허를 창출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요 사례는 항체 기술인데 한 10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 특허를 이미 다 냈어요. 근데 아직 전임상도 안 들어간 단계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후속 특허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너무 공개된 게 많아서 특허가 될지 참 의문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어떻게 했냐. 가장 이 우리가 특허를 받는데 장벽이 되는 거는 우리의 논문과 우리의 특허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사 논문과 특허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서 차별화되는 구성 요소를 도출한 다음에 그것이 특허가 될지를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기업의 니즈 하나는 항체이기 때문에 CDR 자체로만 특허를 받아야 되겠죠, 물질을. 왜냐하면 CDR 이외에 다른 것들은 바꿔도 거의 유사한 효과가 나니까. 그래서 물질을 CDR로 해서 특허를 받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CDR로 공개된 CDR로 다시 특허를 낼 때 CDR만 정의를 하고 물질을 정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선행 이제 우리의 특허와 논문을 다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대충 살펴본 거와 달리 굉장히 세세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이 찾아진 거예요. 차별화된 구성 요소 부분이. 예를 들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적응증 특허를 낼 걸로 생각하는 부분이 치료 후에 투여를 한 내용이 공개된 게 아니라 치료 전에 투여한 것만 공개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럼 이런 차별화된 부분이 등록 가능한가를 이제 살펴봤어요. 예를 들면 치료 전에, 질환 전에 투여한 효과가 공개됐을 때 질환 후에 투여했을 때의 이 상황은 특허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CDR이 공개된 경우에 이 항체를 CDR만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유사한 사례를 다 찾아서 우리가 특허 가능성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전략을 세운 거죠.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가 좀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다 이제 포기를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철저히 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분석을 하고 시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도스턴이라는 약물이 이미 시판되는 약물인데 특허 하나를 이렇게 낼 때 10년 동안 이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번 하고 그냥 안 되면 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글로벌 제약사들 또 제품화될 이런 물질들은 한 건을 이렇게 굉장히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가지고 특허를 받습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특허 창출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특허 창출과 관리는 한마디로 에버그린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죠? 이 과제도 이미 특허 만료가 다가온 상황에서 이제 제품화 하려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속 특허가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우리랑 비슷한 물질, 이미 나온 제품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를 봤습니다. C램자인 경우 이런 포트폴리오를 시계열적으로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찾아봤고요. 아바스틴은 더 많겠죠. 시밀러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시계열적으로 아바스틴을 넣어봤더니 병용 투여 쪽에서 2006년에 갑자기 늘고 있어요. 특허가. 그리고 동반진단 쪽에서 2013년쯤 되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특허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법적 상태를 봤는데, 왜냐하면 에버그린 전략이라는 거는 무조건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이 등록을 받고 소송으로 풀잖아요. 일단 등록을 받으면은 이 특허를 없애려면 무조건 소송인지 뭔지를 해야 돼요. 무효 심판, 무효 소송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률도 좀 받고요. 또 각 카테고리마다 어떤 것들이 가장 에버그린 전략에 좋은가, 그거는 우리 물질 그대로를 특허받기에 좋은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각 분류별로 청구한 이 특허들을 좀 보면서 청구한 괜찮은 것들을 보고 청구한 분석을 한 다음에 등록 가능성을 좀 평가한 다음에 우리한테 적용시켰을 때 등록 가능한지도 좀 보고, 또 등록 가능성이 좀 낮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 원인도 좀 분석해보고, 그럼 뭘 더 넣으면 좋을지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목표하는 클레임 후보군들을 좀 도출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죠. 공개 상황도 분석해서 여기에서 그럼 시사점으로 어떻게 내면 좋을지. 예를 들면 에피토프가 공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는 없는지. 그럼 에피토프에 대해서는 공개됐지만 적응증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조합하면 어떨까. 좀 그런 특허를 좀 찾아봤는데 그런 특허들이 좀 있었다. 그런 특허들을 참고해가지고 우리도 그럼 어떤 특허를 내야 되고 청구안 이렇게 작성하고 실시한 어떤 것들을 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특허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들을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제품화 했을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품화 했을 때는 어쨌든 그 특허의 만료 기간을 최대한 뒤로 미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그 제품의 독점성이 있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제품에 대해서 다 보호하는 게 계속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 좁아져요. 특허의 청구항의 그 권리는. 계속 좁아지지만 그것마저도 우리는 계속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바이오시밀러들을 이제 특허 소송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원천 특허가 남아있어서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제형 특허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지엽적인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바이오시밀러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는 에버그린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시사점으로 우리가 이제 도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특허를 창출할지는 계속 고민하고 관리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특허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짜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도를 우리가 지금 이거 다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디어나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는지는 보는데 그 중에서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고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떤 특허를 낼지 이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R&D를 하는 그 과정하고 특허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매칭을 시키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R&D 과정이 오면 어떻게 내야 될지 다시 처음부터 고민해야 되고 우왕좌왕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지금은 물질 특허를 내고 조금 있으면은 제법 특허나 제형 특허나 뭐 저음증 특허나 이런 것들을 내는데 지금 현재 R&D 방향은 어느 것부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A라는 걸 먼저 하고 있으니까 A라는 특허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엔 그럼 요거는 제형을 더 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형 특허를 이때 내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도 짜고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를 다 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예, 만들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R&D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가 하는 IP R&D라는 것은 R&D를 수행하기 전에 IP 분석을 하는 겁니다. R&D를 시작하고 한참 지난 후에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하는 IP R&D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R&D를 기획할 때부터 IP를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IP를 조사해서 그중에 우리가 피해가지 못할 그 옵기보 특허 같은 원천 특허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R&D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R&D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도 또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R&D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는 후보 물질들 중에서 걸러내야 됩니다. 걸러낼 때는 일단 IP를 보고 침해 문제가 있는 것들은 걸러내는 게 맞죠.
다른 게 있는데 IP 침해 문제가 있는 거를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걸러내고 물론 이제 효과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만 일단 IP에 대한 문제도 같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후보군들이 좁혀가면서 그럼 우리의 최종의 그 결정된 후보 그 물질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IP를 확보해 나갈 것인지 이렇게 전략을 짜는 그런 과정을 IP R&D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포함하는 게 우리의 특허에 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 바운더리 안에서 다른 특허가 우리를 다 포함할 수도 있고요. 다른 특허가 우리의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특허 청구항을 자세히 보고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뭐 영역마다 영역마다의 그 영역이 나오죠. 뭐 타사 특허만 있는 경우, 자사 특허와 타사 특허가 같이 겹쳐 있는 경우, 제품과가 같이 겹쳐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마다 사실 우리가 이런 IP 환경마다 우리 R&D 전략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부터 IP를 분석하고 R&D 방향에 반영하고 나중에 IP 창출할 때도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R&D 전에 IP 분석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말씀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